재판 소원이 생겼다고 해서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재판 소원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형사법적으로 접근하려 하는데요, 이거는 형사법원에서 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 소원입니다. 이거를 자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재판 소원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저 억울합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되고요, 이러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위법하고 그래서 저의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됐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재판 소원이 드디어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나도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았는데 과연 재판 소원으로 나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실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과연 재판 소원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접근해 나가야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대 이제 끝 이렇게 보기만은 어렵고요, 한 번 더 재판 소원이라는 구제 절차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이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사건의 경우, 마약 사건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함정을 판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그 과정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요, 그 형사재판 확정된 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통과된 재판 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래 세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두 번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세 번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이거는 사실 조세와 같은 약간 특이한 규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너도 나도 재판소원, 나도 재판소원, 나도 헌법재판소 가서 한 번 더 판단받을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심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지만 진짜 사심제가 열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심제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순간 무조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법 조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2호 먼저 볼게요. 2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무슨 말이냐? 재판 진행 과정 그 자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판 진행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요, 반대 신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요, 억지로 무고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호인은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데 그런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 신문권 같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다,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그냥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 소원 진행하면 이 3호, 세 번째 것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해야 돼 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침해한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애매한데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기본권이 침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3호의 내용은 결국 이런 거예요. 재판의 그 진행 과정이나 절차 말고, 그거를 두 번째 걸로 가겠죠. 3호의 내용은 재판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그거를 가지고 증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많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사건에서 재판 소원이 가능할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반대 신문권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건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공소 제기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요. 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 10분 안에 끝내세요. 제가 재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분 안에 끝냅니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와 나타나 있는 우리가 수집한 여러 증거를 가지고 대조해 가면서 모순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10분 만에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치라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지금 불응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증인신문 기회 아예 부여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판사님과 싸우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10분 만에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하지도 못하고 결국 증인신문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소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이 재판소원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재판장이 나한테 10분 안에 끝내라고 해서 나도 변호사도 그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은 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이 법률이 나에게 부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불충분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나의 재판이 나에게 불리하게 판결의 선고가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겠냐? 피고인이요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시간 끌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기각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것처럼 피고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목격한 핵심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 이런 사유 역시도요 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소송 지휘로 인해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요 헌법 소원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사건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면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구성해 왔어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 안 지켰다? 그러면 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의 정도는 약한데 반면에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밝혀진 범죄는 크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실제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런 류의 사건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사건, 또 체포 구속이 진행되는 사건, 영장 없이 이미 제출받은 사건, 그리고 마약 사건, 요 한 4가지 정도 사건에서요 이런 류의 어떤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건, 이 4가지 사건의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요 과연 내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에는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 변호사를 통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재판 소원을 진행해 볼 수도 있냐면요 사인이 위법 수집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즉 개인이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할 경우 거의 대부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인, 개인이란 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피해자가요,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범죄 행위 저지른 걸요, 녹화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죠. 훔쳐서 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그거를 증거로 냈으니까요. 위법하게 수집된 건데,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요, 개인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 역시도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원을 해볼 수 있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기본권 침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헌법재판소법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위에 앞에 쭉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기본권을 침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재판부의 소송 지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됐습니다. 끝. 요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형사법원은 수집된 증거가 뭔지, 그런 증거를 기반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지, 그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없었는가, 이거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형사 재판할 때보다 한 가지 더 입증해야 됩니다. 위법합니다 플러스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본권 침해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 진행이, 증거 수집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됐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